우리 영화 밀정 봤죠? 그렇죠. 의열단. 네. 다물단도 있었고 흑색 공포단. 당연히 이분이 선정이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갑쪽 어부 갑쪽 600억 원 2조 원. 하여튼 어마어마해. 저건 최고의 갑부라고 해도 됩니다. 이회영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방TV 김천덕 PD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가연 기자입니다. 얼마 전 반가운 소식을 들었어요. 이번 광복절을 맞아서 우당 이회영 선생의 부인이셨던 이은숙 여사께서 독립유공자로 추서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회영 선생님이 1962년도에 훈장을 받으셨으니까 56년 지났죠? 좀 늦긴 했는데 네. 뒤늦게나마 굉장히 반가운 일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독립운동을 하셨길래 이회영 선생에 이어서 부인까지 독립유공자의 건국훈장 애족장에 추서되셨을까요? 이 집은 뭐 부부만의 일이 아닙니다. 가문 전체가 독립운동을 해서 거의 멸문지화에 탈을 당할 정도로 독립운동을 했던 전 가족이 네. 한 가문이 그런 집안입니다. 우당 이회영 선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오성과 한음 잘 아시잖아요. 예, 근데 예. 오성과 한음의 오성, 백사 이항복 선생의 10대 손이세요. 6명의 정승, 요즘으로 치면은 총리급인 거죠. 그리고 2명의 대제학을 배출한 명문가로 당시 종로 일대가 다 이 이회영 선생 가문의 땅이었습니다. 하여튼 어마어마해. 저건 최고의 갑부라고 해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돈과 권력을 한꺼번에 가진 그런 집안이었던 거예요. 보통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호의호식하고 네. 놀고 뭐 네. 벼슬을 쫓아간다거나 뭐 이러는데 이분은 좀 달랐어요. 깸분이죠. 한마디로. 깸분인데 1905년 11월에 을사늑약이 체결이 돼요. 강제로 이제 체결이 됐는데 네. 대한제국은 내치만 해라. 외교는 우리가 한다. 그럼 다른 나라하고 조약을 맺는 거 뭐 이런 거 전부 일본이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허사비가 된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상동교회에서 민족 지사들이 모여갖고 구국 기도회를 합니다. 이 늑약은 무효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 상동교회가 알려지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상동교회는 전국에 있는 모든 그 애국지사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가 된 거죠. 네. 이회영 선생도 여기에 참여를 해서 네. 여기서 이제 계몽운동을 했던 거예요. 네. 그 신민회 아시죠? 네. 그 신민회가 계몽 활동을 하기 위한 항일 투쟁을 하기 위한 비밀 결사단체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비밀 결사단체를 처음 만들었을 때 7명의 창립위원, 물론 이제 안창호가 있겠죠. 대한제국군 출신이었던 이갑, 이동열, 그리고 또 이제 이동희, 또 이동영, 네. 양기탁, 그리고 또 하나가 전덕기. 네. 이분은 이제 목사님이시거든요. 네. 전덕기 목사가 이 상동교회 담임 목사로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가 아지트가 됐고 대한제국 말에 모든 애국 계몽 활동의 아지트가 됐던 것이 상동교회며 신민회였던 거죠. 네. 거기서 우당 이회영 선생이 굉장히 많은 그 지원을 하고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간부로서 네.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신민의 주요 멤버로서 이회영 선생이 아주 야심찬 프로젝트도 하나 기획을 했잖아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접한 다음에 고종 황제께서 그때 이상설, 이준, 이휘종으로 구성된 특사를 파견을 비밀리에 하는데요. 이거를 사실 고종에 건의를 하고 또 막후에서 조정한 게 바로 이회영 선생이라고 합니다. 약소민족들을 돌보는 그런 평화회의라고 이제 착각을 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열강들의 평화. 강대국을 위한 그렇지. 평화. 강대국들의 평화. 그래서 뭐 독일, 영국 뭐 잘 나가는 그때 그 사람들이 모여서 평화회의를 열고 군축을 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저렇게 얘기했어요. 도둑들의 만찬. 근데 이제 팩트 폭격인데요. 그러니까 근데 이 도둑들의 만찬을 고종 황제께서는 착각을 하신 거예요. 약소국들도 돌봐주겠거니 하고서 그때 세 분을 보내신 겁니다. 네. 근데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문전박대를 당했죠. 문전박대 당하죠. 네. 모였던 그 열강들이 얘기하는 게 외교권도 없는 주제에 어딜 여기 왔느냐. 서럽네요. 서럽죠. 그리고 이제 더 황당한 거는 고종 황제를 퇴위를 시키고 순종 황제한테 양위를 시키는 거예요. 강제로. 강제로. 네. 8월 1일인가 대한제국군을 해체를 시켜버립니다. 팔다리까지 꺾어버리는 거죠. 네. 헤이그 밀사를 보냈다가 도리어
고종 황제는 퇴위당하고 네. 대한제국군도 해체당하는 네. 그런 빌미를 제공했던 거죠. 우리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독립유공자들, 특히나 이 선각자들, 이회영 선생을 비롯해서 다들 고민에 빠졌을 것 같아요. 그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회영 선생이 고민을 하시다가 그러니까 1910년 12월경에 형제들을 다 모으는 겁니다. 6형제를 모아서 그 자기의 장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래도 재산을 정리를 해서 만주로 가서 독립군을 양성해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니까 형들하고 동생들이 무슨 소리냐? 내 나라는 안 망했냐? 네. 무슨 너 혼자 가겠다는 거냐? 네. 같이 가자. 결론이. 그렇지, 같이 네, 가자. 네. 6형제가 다 같이 간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현금이 아니라 예. 논밭이나 뭐 집? 집이라든지 예, 예. 뭐 땅 뭐 네. 이런 것들을 금매물로 내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명동성당 입구에 이분들이 살던 집이 있어요. 99칸짜리. 네. 그 집은 팔지도 못해요. 요즘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땅값 비싼 그 명동성당 있는 그쪽에.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대충 팔아서 되는 대로 팔고 다 판 게 40만 원인데 예. 그러니까 1910년인데 소값으로 13,000마리 가격이래요. 네. 지금 시세로 했을 때 어떤 분은 뭐 600억 원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심지어는 2조 원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예. 뭐 2조든 600억이든 간에 네. 어마어마한 돈이라는 거죠. 이야. 그거를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예. 6형제뿐만 아니라 온 가족 60명이 네. 압록강을 건너서 예. 독립운동을 하러 간 곳이 이제 유하연 삼원보입니다. 네. 삼원보에 도착을 해서 일단 땅을 샀겠죠. 네. 땅을 사고 그 주변에 이제 이주민들 이제 먼저 와 있는 우리 그 조선족들을 모아서 거기서 이제 농사 짓는 법도 가르치고 네. 뭐 이렇게 여기 돌봐주고 공동체 하는 그런 경학서를 세우고 그 다음에 세운 게 이제 신흥 강습소예요. 네. 네, 그 중등 과정의 공부를 이제 가르치는 그런 곳인데 나중에는 이게 이제 신흥 무관학교로 발전을 하죠. 어쨌든 이분들이 거기서 터를 잡고 그 조선족들을 가르치고 힘을 기르고 군사훈련을 시켜서 그리고 미래를 도모하려는 그런 뜻을 했는데 특히 그 독립군들을 가장 많이 양성한 곳이 네. 이 신흥무관학교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치열했던 전투가 그 다음 해인 그러니까 3.1운동 일어난 다음 해인 1920년 6월에 봉오동 전투 그렇죠. 그다음에 10월에 청산리 전투 그때 거기에 참전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막 신흥무관학교에서 길러낸 예, 졸업생들이 가서 예, 예. 문제는 뭐냐면 그 1920년에 청산리 대첩하고 봉오동 전투를 끝으로 만주 땅에서는 우리 독립군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본에서 뭐 탄압을 많이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회영 선생도 1919년에 상해로 옵니다. 네. 상해로 와서 새로운 활동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만주는 이미 이제 끝난 거고 네. 그 1920년을 끝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네. 그 상해로 가셔서도 사실 쉽지 않은 길이 펼쳐졌을 것 같은데요. 이회영 선생이 상해에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근데 이제 이혜영 선생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형제들도 네. 다 이제 뿔뿔이 흩어지거든요. 네. 이 양반은 무정부주의자입니다. 네. 아나키스트. 그 무정부주의가 이제 아나키즘이라고 그렇죠. 그 전 세계적인 사조 중에 이제 무정부주의도 있는데 네. 그 당시에 정부들이 전 세계적으로 네. 백성들을 돌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백성들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지도자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전쟁이나 일삼고 자기들의 개인적인 치부 그러니까 백성들은 희생양이잖아요. 그렇게 네. 봤을 때 왜 정부가 필요하냐는 거죠. 그 무정부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김원봉 선생이십니다. 네. 김원봉 선생 우리 영화 밀정 봤죠? 그렇죠. 의열단. 그러니까 의열단을 만든 분이 김원봉 선생이신데 네.
이회영 선생님이 그 의열단을 뒤에서 후원을 하고 네. 도와주고 네. 김은봉 선생이랑 같이 뜻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의열단뿐만 아니라 또 무장투쟁을 하는 단체가 뭐 네. 다물단도 있었고 좀 이름이 좀 무시무시합니다만 이제 흑색공포단 약간 좀 무시무시해요. 네. 이회영 선생은 주로 이제 그쪽 사람들을 그러니까 후원을 했고 네. 이렇게 무장으로 하는 항일 네. 투쟁을 한 네. 그런 단체들 같이 일을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까지 네. 계속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런 이회영 선생의 참 마지막이 저는 가슴이 아프던데요. 1932년에 만주에 있던 그 관동군 사령관을 암살하려고 다련으로 가시다가 밀고를 당해서 일경에 잡혀가지고 고문을 받다가 결국 미순 감옥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쓸쓸한 죽음, 비극적인 죽음이었던 것 같아요. 1932년 3월 1일 날 그 만주국이란 괴뢰 국가를 세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실상 만주까지 식민지로 만든 건데 그 만주 사변을 일으키고 그 만주국 괴뢰 국가를 세운 게 참 희한하게도 관동군이라는 존재예요. 네. 본국 정부의 말도 안 듣는 네. 생시 같은 집단이에요. 근데 이 관동군의 본부가 바로 대련에 있습니다. 다렌. 네. 그 괴수인 관동군 사령관을 암살하려고 가다가 네. 도리어 이제 붙잡혀서 네. 그래서 이제 그 고문을 당하다가 그러니까 32년 11월 달에 그 고문 당한 후유증으로 옥사하신 걸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더 비극적인 거는 단순히 이회영 선생만 그렇게 돌아가신 게 아니고 그 가족들 전체가 끝이 결말이 비극적이셨다는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첫째인 이건영 네. 그리고 셋째인 이철영 이분들도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병으로 돌아가세요. 네. 근데 정말 슬픈 건 둘째 이석영 네. 상하이에서 네. 굶어 죽어요. 아사를 하셨군요. 아, 정말. 독립운동에 바치고 정작 자기는 먹을 게 없어서 상해에서 예. 국수로 끼니를 연명하고 그 비지 얻어다가 먹고 그러다가 네. 결국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어요. 네. 돌아온 분은 딱 한 분인 거예요. 다섯째. 네. 다섯째만이 광복 후에 돌아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 초대 부통령 이시영 선생님입니다. 다섯째가. 예. 국군의 뿌리를 찾아서 해서 5분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중에 또 이회영 선생은 유일하게 민간인이시란 말이에요. 군인이 아니신데 국군의 뿌리로 선정이 육사에서 되셨어요. 지금 우리 육군사관학교에서 네. 그 정신적인 뿌리로 그 하고 있는 것이 신흥무관학교입니다. 네. 신흥무관학교에서 독립군 몇 명 나왔죠? 3,500명. 그거 세우신 분이 누구죠? 이회영 선생님이 거의 뭐 무심양면으로 세우셨죠. 당연히 이분이 선정이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육군사관학교에서 네. 이회영 선생님을 다른 쟁쟁한 군인들하고 홍범돈이 뭐 김자진 뭐 이런 분들하고 같은 반열에 세워서 흉상 5개를 제작한 이유는 네. 바로 이겁니다. 네. 조선이 병탄당했을 때 일본에 그냥 그 자리에 남아서 앉아만 있어도 네. 워낙에 부자고 일본이 손댈 수 없는 집안이에요. 네. 일제 협조하지 않아도 부경한 누렸을 분들인데 모든 재산을 털어서 이국 땅에 가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다들 돌아가시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그런 간단한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인 거예요. 특히 이혜영 선생님 그 6형제 선두에 섰던 분 아닙니까? 네. 군인보다 정말 더 군인 같았던 그런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예. 네.